한미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다는 소식에 오늘 자동차 관련주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KT가 유망 스타트업과 손을 잡고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인 ATI 사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도 총 4조 원대의 종합부동산세가 예고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집값 상승 기대는 사라지며 투자 수요가 자취를 감춘 영향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3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도 IRA 법안 개정 기대감이 높아지며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이 IRA 개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소식에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전거래일 대비 각각 2.33%, 2.79% 오른 17만 6천 원, 6만 9,9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 것도 IRA 법안 불확실성을 해소했습니다. 승패를 가른 곳은 네바다주로 다음 달 열리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 결과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조지아주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 해도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원 내에서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조항을 2025년 말까지 유예하자는 내용의 개정안도 정식 발의해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유지용 다울투자증권연구원은 현재 완성차 주가는 현저한 저평가 상태임을 확신할 수 있다며 올해 연말 이전에 현지 생산에 대한 계획이 공개될 것으로 기대돼 IRA의 기간 유예에 대한 조정 요구는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KT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즉 ATI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T는 자율 발렛 주차 등 자율주행 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 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과 개발 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T가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사업 추진을 위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KT는 오늘 3D 라이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서울 로보틱스와 인프라 기반 자율주행 ATI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자율주행의 눈으로 꼽히는 3D 라이다의 영상을 AI 기반으로 인지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입니다. 양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KT 송파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ATI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국내외 차량 OEM 대상 ATI 사업, 자율 발렛 주차 파일럿 사업, 자율주행 분야 신사업 모델 개발 등 협력 과제 발굴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반적인 자율주행은 차량에 내장된 센서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행됩니다. 반면 ATI는 레이저 빔으로 이동 객체를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와 컴퓨터 등을 자동차 생산 공장을 비롯한 외부 시설에 구축해 차량 위치 등을 파악하고 원격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인 레벨 5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KT는 이번 협력을 통해 5G 모바일 엣지 컴퓨팅과 연계한 ATI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외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현대자동차가 플래그십 세단 D-올류 그랜저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선 출시 전부터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11만 명이 계약 대기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신형 그랜저, D-올류 그랜저의 실물과 사양 등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6년 11월 6세대 그랜저 시판 이후 6년 만에 공개한 완전 변경 모델입니다.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모델 출시 이후 고급차의 대명사로 불리면서 직선이 강조된 이미지 덕분에 각 그랜저라는 애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번 7세대 그랜저는 각 그랜저 이미지를 반영한 뉴트로에 더해 품격을 강조했습니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지난 36년간 그랜저가 쌓아온 브랜드 헤리티지 위에 시장의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첨단 신기술과 디테일이 더해진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형 그랜저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과 리어 오버행이 늘어나 휠 베이스는 동급 최장 수준입니다. 여기에 전면부에 하나로 연결된 수평형 램프와 후면부 수평 리어 램프를 적용해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고객들이 준대형 세단에 기대하는 최고 수준의 승차감, 정숙성과 함께 새로운 시대의 모빌리티로서 고객과 차량이 교감하는 차세대 IT 기술을 적용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은 인체공학 기반의 슬림화 디자인으로 넓은 공간감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특히 1세대 그랜저 디자인을 따른 스티어링 휠에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를 비롯한 조작계를 더하면서 콘솔부의 공간 활용성이 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형 그랜저의 수요는 사전 계약 없이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전환 계약 등을 통해 10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에 부동산 시장이 작년보다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이죠. 올해도 전체에 이 4조 원대 종부세가 고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다음 주 전체 4조 원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2일 전후로 약 120만 명에서 4조 원대의 주택분 종부세를 고지합니다. 지난해에는 94만 7천 명에 5조 7천억 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고지됐고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 1,000명, 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2020년 66만 5천 명에 1조 5천억 원이 부과됐던 것과 비교하면 인원과 세액이 모두 크게 늘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 표준에 부과하게 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인원과 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 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인데 올해는 주택 가격이 많이 빠져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같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종부세가 납부가 되더라도 좀 투자자들의 부담이 덜한 상황인데 현재처럼 주택 가격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시장에서는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값 하락폭이 급격하게 늘면서 일부 지역에선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어 고지를 받은 납세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도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과도하다며 수정을 요구한 경정 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보다 79.1% 증가했고 경정 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단체 취소 소송 등도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투자를 위한 금융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집값 상승 기대감은 갈수록 사라지는 탓인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은 수요자들의 부담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앱 직방이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접속자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1.4%는 부동산 매입, 전세금, 임대료 마련을 위한 대출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출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현재 이자 부담 정도를 물었더니 70.7%가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중 7명은 이자 상환액 증가로 가처분 소득 감소를 경험한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은 실거주 위주로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대출 목적은 거주 부동산 매입이 5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월세 보증금 37.5%, 투자 목적 6.6%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려운 만큼 당분간 실소유자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반면 원자재값 인상 등 여파로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시장의 전매 등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 현재 대출이자는 3% 미만이 21.7%로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7%를 넘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금리가 낮을 때 고정금리로 받은 대출로 풀이됩니다.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이 통상 3년 뒤 변동금리로 바뀌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낮은 수준의 이자를 내고 있는 집주인들도 향후 급격한 이자 부담 증가를 겪게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물가 상승의 정점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증시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발표됐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된 영향 때문인데요. 국내 증시도 연말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안도 랠리는 과연 가능한 것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 시장 전망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업종들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증시에 언제까지 훈풍이 불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네, 연말 안도랠리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연말까지 코스피 2600선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였죠.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좀 둔화가 되면서 인플레가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는 것 아니냐. 연준의 통화 정책에도 힘이 좀 빠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긴축 기조가 일부 완화되면서 기준금리의 인상 시기나 폭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되기 전에는 12월 연준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상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면서 빅스텝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금리는 올리되 이 높낮이를 좀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올라오면서 아무래도 안전자산보다는 비안전자산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긍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안도랠리를 주도할 업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증권가의 시선 같은 게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업종에 투자를 해야 할까일 텐데요. 그렇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숫자, 그러니까 실적을 좀 잘 들여다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종의 매수세가 쏠리기보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업종이나 개별 종목에 매기가 좀 쏠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시각 들어보시죠. 지금은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의 문제예요. 실적이 바닥을 치는 거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턴어라운드가 지금은. 지금 작은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 나온 기업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거든요. 네, 이어서 다음 키워드는 낙폭 과대주입니다. 시장이 반등할 때 고점 대비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주가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유통주를 좀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는 네이버와 NC소프트, SKI테크놀로지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계절적으로 연말 공매도가 줄어드는 시점이라 낙폭 과대주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되었던 종목들이 좀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반도체나 아니면 인터넷 게임이나 헬스케어 쪽 이런 쪽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외국인이 사게 되면은 반도체는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3년에 신작 게임들이 많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게임 쪽도 유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쇼커버 투자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좀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식 재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쇼커버링인데 증권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공매도 잔액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주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때문에 쇼커버링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 쇼커버링 투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호재에 그칠 수가 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투자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의 의견 들어보시죠.
정확한 투자 타이밍을 잡아내는 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투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펀더멘탈에 기초를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숏커버링 투자에 관련된 주의사항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증권부의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제조 통합 계열사 모트라스와 부품 제조 통합 계열사 유니투스가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통합 계열사는 전문 생산 기술력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독자 사업 역량을 확보해 글로벌 수준의 생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한다는 포부입니다. 신설되는 통합 계열사는 현대모비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고 각사의 전문성,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과 신기술의 확보, 또 신사업 추진 등에 집중하고 통합 계열사는 생산과 품질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대형 송유관 계획을 발표할 때 유럽연합이 크게 반발했음에도 이들은 강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유럽은 탄소 배출에 말을 얹을 자격이 없다, 이런 감정 섞인 대응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드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례적으로 좀 EU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다 있겠죠? 일단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이제 지금까지 과도하게 탄소 배출을 해오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가난한 나라들의 발전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옳지 못하죠. 따라서 최근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국가들이 좀 솔선수범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기후협약의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0월에 발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는 주요 20개 국가가 앞장서서 좀 줄이고 저개발 국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호소를 했는데 사실 효과는 거의 없는 듯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1위 또 2위인 중국과 미국의 태도인데요. 이들 나라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지출조차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난한 나라들이 경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반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던 콩고의 열대우림이 사라진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열대우림은 기후변화 저지에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콩고의 열대우림을 보호하는 대가로 선진국들이 콩고 민주공화국에 6,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심각해졌단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콩고공화국 인구의 거의 75% 정도, 한 600만 명이 빈곤층이거든요. 굉장히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콩고는 열대우림 지역에 매장돼 있는 석유 매장지를 외국에 팔아 돈을 벌겠다고 나섰죠. 그 당시에도 유럽연합이라든가 국제기후단체들은 석유 탐사를 대대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콩고 정부는 석유 매장지를 개발하면 콩고 국내 총생산의 절반 수준인 연간 약 42조 원 규모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기후변화를 저지한다는 대의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개발을 막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나라 국민들이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하겠다는 것이 또 비판받아선 당연히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올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던 나라가 이제 파키스탄 같은 나라인데 이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그 정부에서 주장했던 것이 자기들은 지금까지 전지구 이산화탄소 배출의 0.4%밖에 배출하지 않았는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자기들만 당하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의 대폭적인 금전적인 지원이죠. 이걸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유럽연합의 경고에도 반발하면서 4조 원대 송유관 건설 작업을 강행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화석연료를 써온 유럽이 이제서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것은 매우 자기 중심적이고 모순적이라고 말하면서 아프리카는 이에 개의치 않고 경제 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0월 24일에 탄자니아 우간다는 몇 달 내로 대규모 송유관 건설
그런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나라는 2020년 우간다에서 원유를 채굴을 해서 탄자니아 해변까지 나르는 1,440km 송유관 건설 협정에 서명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뭐 유럽 입장을 보면 화력 발전이나 송유관 건설, 기후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환경 파괴도 심각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반대하는 게 이게 어느 정도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하는데 가난한 나라 입장을 살펴보면 당장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발표에 국제에너지기구라든가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새로운 화석연료 개발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유럽연합의회는 결의안을 냈는데 동아프리카 원유 수송관 사업에 대한 환경, 사회적 영향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연 보존지를 훼손하면서 생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유럽연합의회가 너무 천박하고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면서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수백 년간 화석연료를 마구 사용해 왔는데 왜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 부양을 위해서 화석연료를 써서는 안 되느냐라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요.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진짜. 네. 이게 기아 위험 국가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경제 개발이 시급하잖아요. 이 두 나라가 개발하면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탄자니아 정부는 송유관 건설 사업을 통해서 약 1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요. 송유관이 지나가는 지역의 경제 발전도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예상에 따르면 2025년 석유 채굴이 시작이 되면 우간다는 해당 송유관으로 원유를 매일 적어도 23만 배럴씩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연간 최대 세수의 75%인 4,900억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배럴당 최소 12달러를 받으면서 해마다 약 1,400억 원 규모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런 아주 가난한 두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도 기후변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방송을 사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나라의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참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 훼손을 좀 막고 기후변화 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의 대대적인 자금 공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11월 6일에 이제 개막한 제27차 유엔 당사국 총회 첫 의제가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지원 문제였거든요.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이런 의제가 꼭 좀 합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진국들의 자세가 조금 더 변화가 있기를 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K외도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